안녕하세요. 저희는 도전하는 도반들의 톡을 진행하게 된 재훈, 승현, 다영입니다. 그리고 이번 시간에는 오비직, 삶과 운명을 탐사하는 두 개의 항해로의 저자 오찬영 선생님과 청년 청계 고원을 만나다의 저자 고영주 선생님과 함께 책과 저희의 일상이 연결된 생활 밀착형 토크를 같이 나눠보려 합니다. 첫 번째 코너는 저자분들을 소개하는 시간입니다. 두 분은 장자스쿨이라는 가미당 대중지성 프로그램에서 같이 공부하셨는데요. 네, 정말 두 분은 서로에 대해서 많이 알고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본인이 아닌 서로에 대해 소개하기. 누구 먼저 할까요? 네. 그럼 먼저 찬영쌤, 영주쌤에 대한 소개부터 부탁드릴게요. 네, 우선 제 이름은 오찬영이고요. 저보다도 이제 영주쌤을 소개하게 되는 미션을 받았는데, 영주쌤은 제가 처음 가미당에 2017년에 들어왔을 때부터 쭉 저랑 같이 공부한 도반이에요. 2년이 어떻게 좀 그렇게 됐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여기 온 지 이제 이번 달로 4년이 되는데, 그 중에서 1년을 제외한 3년을 모두 이제 영주쌤과 함께 했던 그런 인연이 있어요. 그리고 특히 더 중요한 것은 영주쌤이랑 저랑 사주가 절반이 똑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오행으로 따지면 지지까지 거의 똑같아가지고 거의 80% 이상 일치하는 그런 좀 그 인연이 있어가지고 항상 제가 영주쌤을 좀 지켜보게 되고 영주쌤은 뭐 나랑 어느 게 뭔가도 좀 다른가를 많이 지켜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영주쌤, 제가 봐왔던 영주쌤은 되게 솔직하고 털털하세요. 저희 장자스쿨에 어떤 말이 있냐면 에세이 발표를 할 때 영주쌤 반응을 봐라. 그런 말이 있어요. 솔직하기 때문에 이게 약간 리트머스지처럼 영주쌤 오 이러는 에세이는 그날 글은 되게 좋은 거야. 왜 이러는 글은 안 좋은 거야. 그런 식으로 굉장히 이제 솔직하게 어떤 재고 따지는 거 없이 글을 보시고 또 코멘트를 해주시거든요. 근데 저는 그게 되게 중요한 능력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뭐 지식이 많고 뭐 이런 거를 떠나서 내가 이 텍스트든 혹은 이 관계 안에서든 이 사람들을 재고 따짐 없이 좀 사랑할 수 있는 능력, 좀 이렇게 순수하게 다가갈 수 있는 능력, 이런 게 공부를 계속해 나갈 수 있는 중요한 동력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면에서는 영주쌤이 정말 탁월하시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이제 장자가 더 이상 이제 내년에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 장자스쿨에서도 11명이서 공부를 앞으로 어떻게 해나갈까에 대해서 굉장히 진지한 물음들을 나누고 있는데 그런 면에서 영주쌤은 전혀 고민이 안 되는 학우 중에 한 명이에요. 아 이분은 어딜 가셔도 공부를 계속 하고 계실 거고 즐겁게 하고 계실 거라는 확신이 있는 그런 이제 도반입니다. 저는 이렇게 영주쌤을 소개하고 싶어요. 네, 그러면 SNK 리트머스지 찬영쌤을 어떻게 소개하시는지 들어볼게요. 일단 제 이름은 고영주라고 합니다. 아마 이 토크가 끝나면 저 둘의 사주가 비슷한데 왜 저렇게 달라 이런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일단 찬영쌤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대중지성을 같이 제가 일요일 가미당 대중지성을 2년을 하면서 같이 공부도 했었고 또 같은 조도 같이 했었거든요. 그때 이제 뭔가 이제 저희가 학기마다 뭔가 낭송이나 이런 걸 하잖아요. 뭐 하는데 그때 항상 찬영 쌤이 대본이나 이런 거를 다 짜와요. 한 30분짜리를 대본도 짜오고 뭔가 그날 할 낭송의 컨셉이나 이런 거를 다 손수 짜고 이렇게 배치를 시켜주시는 거를 보고 이 친구가 되게 저는 되게 저보다 그러니까 나이에 안 맞는 성숙함이 너무 많이 느껴졌어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올해 이제 장자스쿨을 같이 하면서 제가 느낀 건 그러니까 저 같으면이 뭔가 이 어떤 공동체의 뭐 동력이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에 반해 차영 쌤은 되게 철저하시거든요. 철저하고 되게 그래서 반장 겸 리더 같은 역할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학기마다 매번 그 학기에 뭐 할지를 다 정해 주시거든요. 근데 이게 사실 별거 아닌 것 같아도 되게 어려워요. 누가 선뜻 말하는 분도 이제 어려우시고 이걸 이제 실행에 옮기는 것도 되게 어렵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이제 리더 겸 반장이시고 이제 제가 올해 주역 공부를 좀 하게 됐는데
그래서 그 주역 공부를 하면서 찬영 쌤이 강의를 이렇게 해주셨어요. 선생님께요. 예. 그러니까 이제 전체적으로 강의를 해주셨는데 그 강의를 보면서 아 주역 공부를 저렇게 하면은 되게 재밌겠구나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들었고 이제 같은 도반이기도 하면서 저에게 어떤 주역을 가르쳐 주신 선생님이시기도 합니다. 예, 전 찬영 쌤을 이 정도로 소개할게요. 정말 민망하다. 엎드려 절받기 같아요. 찬영쌤의 뭔가 이렇게 주도적이고 리더적인 경향을 이제 저희가 북토크를 진행하면서도 상당히 많이 느꼈어요. 근데 이게 그냥 단순히 진두지휘한다 이런 느낌이 아니라 정말 저희가 어느 방향으로 나아가야 될지 방향을 딱딱 짚어서 리드를 해주셔서 상당히 든든하게. 든든하고 인상이 깊었었습니다. 네. 그럼 이제 책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두 분은 서로 각자의 책을 읽어보셨나요? 네. 네. 그러면은 찬영쌤 먼저 영주쌤의 책에 대해 한번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저도 모비딕보다는 이거를 먼저 설명을 하게 됐는데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이제 가미당에 처음 입성을 하시고 이제 저희도 대중지성 어떻게 해야 될지 지금 진지하게 생각해봐야 할 타이밍이잖아요. 그때 가미당에서 도대체 무슨 글을 쓸까 하는 의문이 드실 때 이런 책을 읽으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한 챕터별로 이 천개의 고원에 해당하는 중요 개념들이 나오면서 그거를 영주쌤의 일상이랑 정확하게 접합시켜서 계속해서 에피소드가 이제 옴니버스식으로 다 전개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느 장을 펴서 어느 장을 읽는다고 하더라도 진입을 할 수가 있는 수월한 책들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너무너무 진입장벽, 그 천개의 고원이라는 엄청난 책에 대한 진입장벽을 너무너무 낮춰줬다는 면에서 너무 이제 저는 높게 평가를 해주고 싶고 저도 잘 읽었고요. 또 저도 처음에 가미당 왔었을 때 도대체 가미당에서 무슨 글 쓰고 선생님들은 어떻게 첨삭해주지? 이게 제일 질문거리였고 궁금하기도 했었는데 그런 면에서 이게 굉장히 좋은 가이드가 돼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저랑 영주쌤이 또 몇 년 전부터 인연이 있다 보니까 저는 이 책의 거의 초고부터 봐왔거든요. 굉장한 진보를 하신 거를 저는 할 수 있고 원래 그때 진짜 아직도 기억이 나요. 김진수쌤도 이제 튜터쌤이셨고 같이 뭔가 토론을 하는데 이게 도대체 이 글이 왜 나왔어? 막 이러면서 막 서로 막 난상 토론을 벌였는데 그때는 그 글이 결론이 안 났었거든요. 여기 나왔던 이 루신에 대한 글이었었는데 그때 당시에 안 풀렸던 게 지금 이 몇 년이 흐르고 나서도 이거를 놓치지 않고 계속해서 수정하고 퇴고해서 결국 이게 영주쌤이 쓰고자 하는 글이었구나 하는 완성본을 제가 딱 읽었을 때 저도 독자로서 약간 쾌감이 느껴지는 네, 그래서 이런 태도를 약간 좀 저희가 약간 본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냥 글이 안 나왔어. 그리고 많은 학우들의 어떤 비판을 받았어. 근데 그걸 그냥 폐기시켜버리는 게 아니라 이걸 어떻게든 끝까지 끌고 가서 결국엔 책에 실리기까지 하는 이런 근기가 너무너무 잘 발현된 책이라서 가미당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 그리고 철학을 함에 있어서 대중지성식의 철학은 또 어떤 것인지 궁금하시다 하시는 분들한테는 꼭 이거를 읽어보라고 한번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네. 그러면 이제 영주쌤은 대해서 이제 북토크를 한번 해주시죠. 이거 책을 어떤 마음으로 쓰셨고 또 이거 핵심 개념이 어떻게 쓰실 수 있는지 얘기를 부탁드립니다. 뭔가 개념적으로 가면 되게 지루할 것 같아가지고 어떻게 하면 유머를 좀 섞을까 생각을 고민을 많이 했는데 사실 가미당 처음 오고 나서 에세이라는 거를 쓰라고 하셨을 때 되게 많이 당황을 했어요. 그리고 공부라는 게 뭔가 지식을 쌓고 내가 이제 뭐 어디 가서 그 지식을 이렇게 뽐내고 이런 걸로만 생각을 했는데 내 생활과 내 일상을 이 철학과 연결을 해서 글을 써야 하나? 근데 막상 노트북에 앉아서 글을 쓰라니까 너무 일단 신체적으로 너무 힘이 드는 거예요. 이 생각도 잘 안 나오고 그러다가 어찌어찌 해서 이제 대중지성을 하면서 글을 썼는데 매번 글이 그냥 형식만 다르고 다 한 가지의 주제로만 글을 썼던 것 같아요. 그 지점이 제가 이제 글에 대한 어떤 욕심이 생기고 나서부터 조금 늘 아쉬웠었는데 이제 어느 날 이제 공유 선생님으로부터 청계공을 가지고 이제 글을 써라라고 지시를 받았어요. 그 선생님을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곰쌤의 지시를 거역하기가 좀 많이 힘들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이 책으로 도대체 어떻게 글을 뭘 써야 하고 왜 쓰라고 하신지 막 생각도 많이 하고 이제 그런 고민을 엄청 많이 했는데 어쨌든 이제 써야 하니까
그럼 이제 어떻게 써야 할까 이제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처음에 이제. 그래서 이제 청계공원이라는 책을 읽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이제 뭐 리조미니, 다양책, 뭐 기관 없는 몽체, 지층, 리트로넬로, 전쟁기계, 뭐 배기 이런 개념어들을 들레즈랑 갓다리가 서로 이제 마음을 다해서 이제 뱉어낸 어떤 책인데 굉장히 두껍거든요. 또 딱 어떻게 1000페이지예요. 딱 1000개의 공원이. 그래서 처음에 이제 그거를 이제 오래 끌고 나갈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많이 했고, 그럼 이제 어떤 글을 써야 할까 내가 이 지점에서 고민을 한 결과가, 제가 이제 올해 이제 33살인데 제가 20대 때 가미당을 왔으니까 이제 꼬박 한 9년, 8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럼 이제 20, 30대가 주로 고민하는 것들이 되게 많잖아요. 뭐 대학도 나와야 되고, 돈도 취직도 해야 되고, 또 돈도 벌어야 돼요. 그리고 나중에 뭐 결혼도 해야 되고, 뭐 집도 사야 되고, 차도 사야 되고, 여러 가지 그런 이 시대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많은 고민들이 있을 텐데, 저도 그런 고민들을 항상 했었어요. 지금도 물론 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그런 고민들을 써보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책을 읽고 막상 글을 쓰다 보니까 이 청계공원이라는 책이 지금 우리 20, 30대가 이 현실에서 고민하고 있는 지점들을 해체시키고 되게 다양하게 이렇게 봐줄 수 있는 어떤 프리즘 같은 다양한 시각으로 봐줄 수 있게끔 이끌어줄 수 있는 책이 아닌가 싶거든요. 그래서 어떤 이제 물론 중년, 장년분들도 물론 좋으시겠죠. 청년이나 어떤 특히 이제 사회에서 주로 활동하시는 그런 분들이 읽으면은 되게 자기의 삶이 조금 더 뭔가 다른 방식으로 좀 이제 살아갈 수 있는 어떤 가능성이 생기지 않을까, 그런 생각으로 저도 하면서 글을 썼던 것 같아요. 20, 30대에게 청계공원을 좀 추천하는 예. 편이시군요.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영주쌤이 이제 차영쌤의 모비딕 책을 읽어보시고 또 어떤 느낌을 또 받으셨는지 그것도 궁금하거든요. 저는 모비딕이라는 단어를 만화영화, 애니메이션 이런 데서 막 들었어요. 공부를 하다 보면 진짜 이렇게 뭔가 어디서 들어보지 못한, 그러니까 약간 들어본 거는 같은데 그런 것들이 다 이렇게 뭔가 만화영화고 애니메이션이고 만화책 뭐 이런데, 모비딕이라는 것도 저도 어디서 들어봤지 하니까 이제 그런 만화책 이런 데서 들어봤는데, 막상 찬영쌤 책을 읽고 이렇게 미국의 역사와 특히 성경이 종교적인 게 이렇게 많이 녹아내려져 있는 녹아든 책인지를 몰랐거든요. 그리고 이 책을 읽으면서 물론 찬영쌤 글을 이제 장자에서도 물론 계속 읽고 있지만 되게 뭐냐면 찬영쌤 글은 생동감이 진짜 엄청나요. 되게 리얼리티해요. 그러니까 글을 막 읽으면은 막 상황들이 진짜 내 눈앞에 막 펼쳐지는 것 같이 그렇게 돼요. 진짜로. 이거는 되게 에세이를 제가 이제 막 계속 읽으면서도 매번 느끼는 그런 건데, 진짜로 이게 모비딕이 어쨌든 바다로 이제 육지에서 바다로 가는 어떤 이런 출발점이잖아요. 진짜로 바다가 출렁이는 것 같은 느낌을 많이 받거든요. 그래서 내가 모비딕을 읽고 싶다는 분들이 모비딕을 읽기 전에 차영생 글을 먼저 읽고 모비딕을 읽으면 되게 좋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그 인물들의 어떤 이 인물들이 갖고 있는 근원? 그런 것들이 다 성경에서 나온 그런 거기도 하고, 그리고 제가 진짜 이건 일상 얘기인데 제가 스타벅스도 되게 많이 갔는데 스타벅스의 그 역사를 알았어요. 스타벅이 갑자기 그 역사를 이 책에서, 이 모비딕에서 알았다는 거가 되게 진짜 너무 신기했고, 이래서 진짜 그냥 그런 걸 알아가는 어떤 진짜 책이었고, 진짜 핵심은 되게 리얼리티해요. 되게 진짜 모비딕을 읽지 않았는데도 이 선장과 선원들의 어떤 이 항해로 그런 것들이 머릿속에 이렇게 자연스럽게 그려지는 게 저는 너무 생동감 있고 좋아요. 쌤 눈을 번쩍 뜨이게 하셨을 것 같아요. 네, 그렇다면 그럼 모비딕의 저자이신 찬영쌤이 또 간단하게 책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시겠어요? 네, 영주쌤이 이제 소개를 해주셔서 잘 해주셨는데, 저는 이 모비딕을
이제 아주 우연한 기회에 그 북드라마 블로그에도 한번 썼었지만 되게 우연한 기회에 이제 쓰게 됐어요. 이걸 처음 만나게 되었는데 근데 이거를 뭐 무비딕을 애니메이션에서 봤다고 하는데 이거 사실 청계공원에서 나오거든요. 청계공원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언급되는 문학적 작품인데 모비딕과 뭐 버지니아 울프 그리고 마르셀 프루스트 같은 것들이 있었고 제가 그때 딱 1성 4학기를 청계공원을 딱 끝내고 나니까 청계공원을 그냥 읽기에는 너무 좀 어렵고 그러면 그 들레즈가 계속해서 인용하는 이 재밌는 문학 작품들을 좀 다 읽어보고 싶다 방학 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가 모비딕을 가지고 이제 장자스쿨로 건너오게 되면서 이제 리라이팅을 시작을 하게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 이제 청계공원이 이제 약간 모회사다라고 하면 이거는 자회사 같은 아들 같은 개념이에요. 어머니와 아들 같은. 그래서 이제 청계공원으로 인해서 제가 이제 모비딕을 시작하게 됐었고, 근데 제가 어떤 질문을 품고 이제 장자에 넘어왔었냐면 제가 가지고 있었던 가장 큰 화두는 종교에 대한 것이었어요. 저는 모태 신앙이었었고. 제가 이렇게 공부를 하리라고는 전혀 생각을 못했어요. 저는 일요일마다 당연히 교회를 가고 방학이 되면 당연히 이제 선교 그 여행을 가고 그리고 뭐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렇게 그냥 중산층의 어떤 평범한 길을 가는 그런 사람으로 당연히 나의 미래를 상정하고 살았었는데 그게 이제 공쌤의 책을 읽으면서 이게 완전히 이제 뒤바뀐 거죠. 아 이게 종교라는 게 어떤 근대성의 산물이고 내가 생각하는 어떤 그런 초월적인 존재라던가 이제 신을 상정하면서 사건을 해석하는 그런 모든 시야들이 어쩌면 이게 인간이 만들어낸 발명의 부산물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그게 완전히 무너져 내리고 그 다음에 이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지라는 진지한 고민을 시작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질문을 가지고 항상 이거를 좀 더 깊게 풀고 싶다라는 이 욕망이 있었는데 다행히 그걸 가지고 가미당에 장자스쿨로 넘어오면서 1년의 그 긴 호흡으로 글을 쓰게 될 아주 이 행운이 저한테 주어진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모비딕을 쓰게 됐는데 모비딕의 줄거리는 되게 간단합니다. 다들 이거 유명한 고전이니까 다들 아실 텐데 에이허브 선장이라는 그 19세기의 미국의 그 낸터컷이라는 아주 풍경업의 유명한 도시가 있어요. 거기에 사는 에이허브 선장이 이제 출항을 하게 되죠. 출항을 하는데 목적이 굉장히 독특해요. 뭐냐 하면은 고래를 많이 잡아서 기름을 뽑아서 부자가 되겠다라는 차원이 아니라 나의 이 다리를 싹둑 잘라 먹어버린 이 모비딕이라는 흰 고래, 아주 특정한 이 흰 고래를 잡아서 죽이겠다라는 것이 이 에이허브라는 선장의 목표인 거죠. 그래서 결국 그 과정 속에서 항해가 쭉 펼쳐진 다음에 결론은 뭐 다들 아시겠지만 이제 다 파멸하고 다 죽고 이제 이슈마일이라는 이 메인 화자만 하나 살아남는 그런 줄거리로 진행이 돼요. 그래서 제가 이 장자스쿨을 처음 시작했었을 때는 1학기 때 저의 목표는 오로지 하나였어요. 이 에이허브라는 캐릭터 자체가 미국 문학에서 굉장히 손꼽히는 악역, 빌런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도널드 트럼프가 지금 당선이 되고 뭐 이런 이 미국이 좀 상황이 안 좋을 때마다 우리가 어떤 리더십을 좀 추구해 나가야 될까 이렇게 말을 했을 때 가장 많이 인용되는 문학 작품이 이 모비딕이에요. 왜냐하면 도널드 트럼프랑 에이허브랑 너무 이제 겹친다는 거죠. 우리가 절대 따라가지 말아야 할 어떤 리더십이 바로 에이허브다 이런 식으로 많이 이제 정치적으로 해석이 되거든요. 근데 저는 그걸 되게 전복시켜버리고 싶더라고요. 왜냐면 에이허브의 이 프로메테우스적인 정신 같은 거 그리고 인간을 넘어서려고 하는 이 열정 그리고 무모한 담력 심지어는 광기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 이 열정이 제가 지금 종교를 이제 무너뜨리고 이제 장자스쿨로 넘어왔을 때 철학을 앞으로 해나가는 청년한테 있어서 가장 필요한 어떤 태도이지 않을까? 이렇게 종교? 노 그런 거 아니야. 이런 태도가 가장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이제 1학기 때부터 에이허브를 쓰겠습니다. 모두가 악당이라고 하지만 전 따르게 쓰겠습니다. 하면서 이렇게 했는데 이게 글을 쓸 때 이제 선생님들도 글을 쓰시니까 다들 아시겠지만 글이라는 건 항상 그 시공간과 같이 가요. 그러니까 내가 혼자 글을 쓴다고 해서 그게 뭐 그 순간에 나 혼자만 쓰는 게 아니라 그 글을 쓰게 했던 모든 여러 가지 맥락들, 배경들, 나의 도반들, 그리고 이 이전에 있었던 토론들, 코멘트들, 피드백들 이런 것들이 다 모여서 이제 글이 쓰여지는데 이런 시공간을 다 고려하다 보니까 에이허브라는 캐릭터가 정말 우리한테 비전으로 다가온다. 혹은 장자스쿨한테 내가 자랑스럽게 에이허브의 길을 따라가세요라고 말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캐릭터인가에 대해서 굉장한 질문이 들기 시작하더라고요. 그게 그때 딱 작년 2학기 때였었어요. 그래서 왜냐하면 에이허브라는 캐릭터가 굉장히 어떤 신적인 걸 추구하다 보니까 혼자서 잘 돼야 되는 캐릭터인 거예요. 남들은 다 필요 없어. 그래서 에이허브의 대사 중에 굉장히 유명한 대사가 남들이 살아가면서 이제 인간들이 살아가면서
살아가면서 서로가 도움을 주고받죠. 그럼 채권과 채무 관계가 생긴단 말이에요. 그런 어떤 관계에서 일어나는 대차대조가 나는 너무 저주스럽다라고 하는 대사가 있어요. 그런 것들이 이제 너무 좀 저한테 와닿지 않고, 또 이런 캐릭터를 내세웠을 때 내가 공부 공동체에서 공부를 한다는 것에 대한 의미가 좀 희석이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걸 A협으로 하면 안 되겠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또 방향을 완전히 돌려서 찾은 게 이슈메일이라는 캐릭터였어요. 그러면서 제가 3, 4학기 때 완전히 글이 바뀌었죠. 이슈메일을 찾고 이슈메일의 독특한 부분을 막 이렇게 분석하다 보니까 이 A허브에 대한 이 분석과 관점도 또 확 달라지고, 그러면서 목차 전체가 또 확 달라지고, 그러면서 이 전체적인 글이 막 완성이 돼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이슈메일의 특징은 굉장히 이제 시각이 수평적이에요. 이 A허브가 이제 하늘을 바라보는 굉장히 수직적인 시선이라면 이슈메일은 수평적이거든요. 이 수평적이라는 말이 뭐냐 하면 자기 주변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자기 친구를 볼 줄 알고, 그래서 관찰력이 대단히 뛰어나고 애정도 어마어마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이 사람들한테서도 항상 어떤 철학을 깨닫고 사유할 수 있는 힘을 가짐과 동시에 내 눈앞에 있는 작은 물건들, 예를 들어 펜이라던가 컵이라던가 이런 것을 통해서라도 삶이란 무엇이고 우리가 추구해 나가야 할 윤리가 무엇인지를 계속해서 사유하고 그걸 쏟아내는 사람이거든요. 그게 너무너무 독특하더라고요. 그리고 그게 이제 A허브라는 캐릭터를 배제한 순간 저한테 보였던 이슈메일이라는 캐릭터의 가능성이었어요. 그래서 이것이야말로 정말 제가 공부 공동체를 하면서 쓸 수 있는 아주 독특한 캐릭터이고 비전일 수가 있겠다. 근데 이슈메일이 처음부터 이렇게 해탈하고 아주 초월적인 이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이 사람이 항해를 시작할 때 너무 독특한 게 우울증에 걸려있고 굉장히 짜증도 많이 나고 장례식장을 막 이렇게 쫓아다니는 굉장히 죽음 충동에 쌓인 청춘이었었거든요. 근데 그렇게 이제 항해를 이제 책이 딱 시작이 되는데, 근데 이제 항해를 거치면서 이제 식인종 친구를 만나고 여러 가지 사람들을 거치고 사건들을 거치고 죽을 위험과 이런 것들을 다 거치면서 이 사람이 변화하는 과정들이 너무너무 재밌게 와닿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두 가지로 이렇게 책을 쓴 것도 이 모비딕이라는 것이 두 가지 면으로 충분히 해석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첫 번째는 A허브라는 선장의 광기 어린 이 모비딕에 대한 고래 추적기, 그리고 두 번째가 청년 이슈메일의 항해 성장기, 이렇게도 볼 수 있다. 그래서 이 책이 너무 다면적이고 그 과정 속에서 저 자신과 접합해서 쓸 수 있는 글들이 되게 많이 보이더라고요. 그런 통로들이. 그래서 저는 이제 A허브가 비전이 아니라고 해서 A허브를 제끼고 이슈메일만 쓴다 이렇게 하기보다는 A허브를 통해서 제가 왜 종교적인 것에 그렇게 이제 빠졌었고, 또 그 종교적인 것들, 지식들과 내가 그렇게 살아온 과거들을 발판 삼아서 또 어떤 새로운 길을 낼 수 있을 것인가를 가장 잘 보여줄 수 있는 게 이 두 가지 캐릭터의 모습이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요약을 하자면 A허브를 통해서는 저의 기존의 과거의 계보학들과 제가 어떤 맥락에 놓여있고 제가 제 현실 상황이 어떤지에 대해서 아주 객관적으로 분석하는 시간을 가졌었고, 두 번째로 이슈메일을 통해서 그럼 A형가 아니야. 그럼 나는 앞으로 어떤 철학을 할 것이고 어떻게 나아갈 것이고 어떻게 공부할 것인가에 대한 비전을 또 이슈메일을 통해서 찾는 거죠. 그런 면에서 모비딕이 저한테는 정말 행운의 고전이라고 해야 되나요? 너무 적절한 타이밍에 저한테 다가와준 그런 고전이었었고, 굉장히 재밌게 공부를 했고 그 모든 탐사 과정을 여기 글에 다 담았어요. 네. 그래서 이제 모비딕을 통해서 저도 이제 이걸 쓰고 난 다음에 이제 다른 고전으로 넘어갔는데 계속 느끼는 게 이게 저의 어떤 철학의 시작이지 않을까? 왜냐하면 이때 공부했고 분석했던 것들이 지금 다 또 새롭게 적용이 돼서 다른 글로 또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이제 저 굉장히 재밌게 또 나름의 어떤 실험과 과정들을 다 찬찬히 썼던 책입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모비딕이라는 책이 진짜 쌤의 시공간을 엄청 조망해주는 그런 좀 책이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쌤한테 질문이 생겼는데요. 네. 저희 영주쌤은 책에 밥 욕심에 대해서 써주셨잖아요. 밥을 그렇게 좋아하셔가지고 근데 저도 그걸 보면서 되게 공감을 많이 했거든요. 저도 밥 좋아하고 되게 많이 먹는 걸 좋아하는데, 그래서 찬영쌤한테 궁금한 건 찬영쌤은 혹시 그런 식으로 사심을 부리는 게 있으신지. 제가 이제 식탐을
승도는 영주쌤인데 질문 저한테. 저도 이제 영주쌤 책을 읽으면서 식탐에 대해서 되게 많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영주쌤이랑 저랑 공통점이 좀 많이 없긴 한데 그러면서 되게 교집합이 있는 것 같아요. 먹는 거 되게 좋아하고 밥 좋아하고 그래서 항상 다이어트가 숙명이고 이런 신체를 둘이 이제 가지고 있는데 저도 식탐이 있긴 하죠. 근데 이제 저는 다이어트에 대해서 공쌤이 하셨던 말이 되게 기억에 남아요. 다이어트라는 것도 영성의 수행 과정이라고. 왜냐하면 몸을 바꾼다는 것 자체가 내가 무엇을 먹고 있고 무엇을 더 탐하고 있고 무엇을 뭐 덜 먹고 있고 막 이런 걸 봐야 되는 과정이라서 몸을 바꾸는 것 자체가 이제 영성의 과정이다. 그러면 다이어트도 공부의 어떤 소재로 삼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신 게 기억에 남아요. 그래서 식탐이 있긴 하죠. 근데 그거를 어떻게 좀 가미당에 접속하면서 또 공부하는 사람으로서 이걸 좀 조절할 수 있는가? 이거를 많이 좀 저도 생각을 하고 있죠. 저도 이제 두 분께 여쭤볼 게 있는데 저는 이제 청룡 이제 프로그램 막바지라 한참 5주 에세이 졸업 에세이를 쓰고 있어요. 근데 제가 전습록을 쓰고 있는데 도저히 이제 좀 너무 막막하거든요. 진도도 안 나가고 이제 연말이라 그런지 힘도 좀 빠지는 느낌이고 그러니까 그런 느낌을 계속 받고 있는데 이제 쌤들도 이제 장자스쿨이라는 1년의 프로그램을 이제 마지막 단계에 오셨잖아요. 그런 과정 중에 있어서 아 진짜 내가 이 지점은 너무나 답답했었다, 잘 안 풀리더라 하는 그런 것들이 있었는지 또 그런 지점들을 지금 와서는 또 어떻게 느끼고 계신지 궁금하거든요. 제가 올해 저는 사실 공부를 뭐랄까 포부를 갖고 시작한 건 아니라서 공부를 하면서 뭔가 안 풀리는 거나 뭐 잘 풀리는가 이런 거는 사실 많이 못 느껴봤고 저는 공부가 되게 항상 신기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책을 읽으면 어떻게 이런 세계가 있을까? 어떻게 이렇게 이런 삶이 있지? 이런 삶이 가능한가? 그러니까 이게 되게 신기했어요. 이거 올해 같은 경우는 주역을 이제 처음 공부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현실적으로는 주역을 암기하고 시험하는 것 자체가 물론 되게 저한테 힘들었는데 저는 주역이 되게 일단은 저한테는 올해 되게 신기한 공부였고 내년에도 계속 주역을 하겠지만 그래서 이제 그런 이제 주역을 공부를 하면서 그런 것들이 이제 왜 이렇게 공부를 하면서 되게 신기한 게 내가 뭔가 고민이 되고 이렇게 뭔가 삶에 뭔가 이렇게 부딪히는 게 있으면 어느 날 갑자기 그런 걸 해결해 줄 때가 있어요. 책이. 그러니까 주역이 저는 올해 되게 그런 공부였고 그래서 일단 주역이 너무 신기했고 글을 쓸 때 힘들었던 거는 물론 에세이 쓰는 게 힘드시다고 하셨으니까 저도 이제 청계원 이제 쓰면서 이제 저한테 할애되는 시간 안에 어떻게 해서든 이거를 이제 완성을 해가지고 이제 공유 선생님한테 이제 뱉어내야 되는데 그때 항상 제가 들었던 코멘트가 솔직하고 진솔하게 써라. 그러니까 조금만 글을 막 쓰더라도 포장이 되고 뭔가 이렇게 겉멋이 막 드는 쪽으로 이렇게 글이 써지더라고요. 근데 그런 게 바로 이제 캐치가 돼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뭔가 이제 그런 이게 철학책인데도 이거를 막 개념어를 풀고 막 이러면은 너무 어렵고 그거는 사실 이제 인터넷이나 이런 데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에세이를 쓴다는 게 되게 진솔하고 솔직하게 쓰는 게 저한테는 가장 좀 글을 안 풀릴 때 내가 뭘 쓰려고 했던 거지를 한 번 더 생각을 해보면 조금 글 쓰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주역이 약간 어떤 고민을 풀어주시는 거예요, 쌤은? 일단 너무 그 괴들이 막대기가 이제 효사들이 있고 이제 괴사가 있고 그런 모양들이 이제 64개라는 게 있고 이게 이 인간과 우주의 어떤 변화나 이런 거를 이제 미약하게나마 배운 걸로 이야기를 하자면 그런 원리인데 그런 게 이제 제 일상에서는 되게 많이 좀 와닿았어요. 제가 어느 날 이제 좀 장자스쿨에서 공부를 기도 하고 이제 곰쌤한테 이제 많이 코멘트 받아서 이제 혼나기도 많이 하잖아요. 그냥 어느 날 이제 수상 검괴가 이렇게 저한테 그러니까 그 괴가 괴 자체가 이제 되돌아와라 뭐 이런 거를 이제 메시지를 전하는 괴인데 그게 아직까지도 저는 좀 기억에 많이 남는 게 일단은 그 주역이 이제 어떤 되게
고대 고전인데도 불구하고 현실에서 얘기해주고 푸시해주는 게 너무 사실 많이 와닿는 게 되게 그런 것들을 많이 경험을 했어요. 네, 그러면 책으로 좀 더 돌아와서 네, 책을 낸 후에 선생님들의 근황이 좀 더 궁금한데요. 찬영쌤은 그 책에서 이제 방을 얻으셨다고 부모님으로부터 독립을 아, 하셨다고 네, 네. 이제 근황을 적어주셨는데 네. 좀 그 후에 어떤 생활을 하고 계셨는지 좀 변화들이 궁금하거든요. 아, 네. 네, 이거를 쓰면서 전세방을 얻어서 독립을 했고 거기서 이제 계속 글을 써서 이제 책이 나왔고 장자스쿨도 이제 계속 거기서 진행을 했고요. 이제 12월 달 이번 달 크리스마스가 되면 이제 이사한 지 딱 독립한 지 딱 1주년이 되는 그래서 근데 너무 재밌게 잘 지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되게 이 책과는 굉장히 인연이 많은 공간이죠. 저만의 공간입니다. 네. 외롭지는 내년에. 않으신가요? 네, 외롭. 가족이랑 지내서 아주. 네, 재밌죠. 우선 지금 장자스쿨 이제 덕분에 많이 바쁘기도 하고 또 정신없이 또 계속 글 쓰고 주역 공부하고 있기도 하고. 네, 제일 좋은 건 이제 부모님들이 항상 이제 일요일에 공부 가는 것에 대해서 이제 왜 교회를 안 가고 거기를 가냐 이런 거에 대한 그런 압박에서 좀 자유로워졌다는 거 모르시잖아요. 제가 뭘 하는지 그래서 그런 거에 너무 자유로워졌다는 게 저의 되게 좋죠. 그래서 독립은 되게 빨리 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게 엄마 아빠한테도 좋고 저한테도 좋더라고요. 네. 부모님한테 이거 책 소개해 주셨나요? 탈 것 같아. 저를 안 해줬죠. 네, 부모님은 제가 뭘 하는지 몰라요. 또 여전히 집에 가면은 아직도 교회 가라 이런 아 말씀을. 그럼요. 아, 그래요? 네. 쌤 아니 어떻게- 이거를 아는 순간 저는 호접파예요. 절대 안 돼. 의절을 하고 싶으면 이걸 해야죠. 네, 그럼 영주쌤은 책을 나온 지가 얼마 안 됐었는데 좀 주위의 반응이나 좀 책 나오고 나서의 좀 반응이 궁금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제 친구들이나 회사 사람들은 제가 이런 공부를 하고 있는지 잘 몰라요. 일단 저도 되게 많이 숨기고 있네요. 일단 그런 거 모르고 그리고 이제 이제 가족들도 되게 많이 축하를 해주시고 너무 과분하다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저는 되게 쑥스럽고 이게 제 책인데 제 책이 아닌 것 같은 막 그런 느낌도 많이 드는데 일단 이렇게 쓸 때랑 이렇게 나오고 났을 때가 되게 많이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진짜 저의 자식 같은 그런데 처음에 이게 제가 우편으로 받아봤는데 처음에 이제 아버지가 그 우편을 걷어주시고 제가 집에 가서 이렇게 딱 풀렀는데 너무 신기한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늘 책장에도 책이 막 이렇게 많고 늘 책이라는 거를 보고 사는데도 그 첫날 이걸 받았을 때 그 느낌이 아직 되게 너무 생생한데 너무 신기했어요. 되게 뭔가 자식을 낳은 것 같아요. 예, 진짜 너무 일단 너무 신기했어요. 그리고 이거를 이렇게 펼쳐보니까 그동안 이거를 쓰면서 그러니까 많은 어떤 경험들을 했고 또 이제 또 뭐 어려움이나 뭐 즐거움 이런 것들이 되게 많이 스쳐 지나가면서 좀 뭉클하기도 하고 그리고 인터넷에 또 제가 또 검색을 해보니까 있더라고요. 그걸 보면서도 너무 신기하고 일단은 그래서 아직까지도 좀 저는 계속 여운이 계속 남아있는. 네. 그러면 이제 책과 선생님들에 대한 이야기는 어느 정도 했으니 이제 좀 더 일상 속으로 들어가서 이야기를 나눠 볼까요? 네. 탈출 톡! 네, 재밌어요. 탈주 토크란 뭔가요? 네, 탈주 토크는 저희가 일상생활에서 만나는 고민들을 외면하고 도망치는 대신에 우리의 고민을 천천히 살펴보며 다른 탈주로를 모색하는 시간입니다. 저희 패널들이 함께 이야기 나눌 주제를 준비했는데 첫 번째로 승현형의 고민으로 이제 쌤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 고정관념이랑 편견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그 책에서 철학을 한다는 건 그 고정관념과 편견을 무너뜨리는 일이다라고 해주셨는데, 예를 들면 저는 화엄경 세미나를 하면서 모든 사람의 가슴에는 불성이 있기 때문에 모두가 평등하다 뭐 이런 알을 얻었어요. 근데 저는 다른 고정관념을 갖고 있는 거죠. 뭐 사람들은 다 평등하지 않아. 왜냐하면 외모가 다르기 때문이야. 왜냐하면 글을 읽고 쓸 수 있는 능력이 다르기 때문이야.
근데 이런 고정관념으로 만들어진 이 신전들이 있는데 그게 이렇게 화원경에서 배운 암들로 그게 무너지지가 않는 게 제 고민입니다. 네, 너무 견고하시다는 고민이라는. 되게 우선은 이제 사람들은 뭐 첫인상으로 판단하거나 네. 뭐 능력에 따라서 막 이 사람과 저 사람의 우열을 결정하는 그런 선입견이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래서 맞아요. 그 제가 몰비딕에서도 쓰긴 했는데 이제 철학을 한다는 것은 이제 신전이 무너지는 거라고 자신의 안에 있는 신전이 정말 철저하게 붕괴되고 해체되는 과정을 겪는 것이다라고 제가 썼었는데 그게 이제 안 무너지면 어떡합니까? 이런 질문을 주셨는데 아직 시기가 안 온 거죠. 그리고 이제 그 신전을 계속 무너뜨리지 않아도 그걸 유지해도 그냥 괜찮은 거죠. 아직까지는. 네. 그러니까 무너지지가 않은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시절 인연이 바뀌었을 때 이게 반드시 무너지는 타이밍이 와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누구나 다 철학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게 청년 시기에 오면은 그게 뭐 나름의 뭐 도움이 되겠죠. 청년 시절에 너무 빨리 왔어. 그러면 너무 빨리 와서 뭐 겪는 어려움과 고통들이 있겠지만 또 중년에 온 거랑 작년 이제 이제 노년 시기에 오는 것보다는 훨씬 더 나은 어떤 에너지가 있을 수도 있겠죠. 네, 그런 면에서 저는 어떤 시절 인연을 좀 기다리셔야 하지 않나? 근데 시절 인연을 마냥 기다리면서 내가 뭐 아무렇게나 살겠다 이런 게 아니라 대신에 이제 계속 나를 열어둘 준비는 해야죠. 이것이 그냥 내가 뭐 설득은 되진 않지만 이것이 언젠가는 무너질 거라는 걸 알고 계속해서 공부를 하면서 이것의 무상함을 배워야겠죠. 이런 질문들을 약간 심각하신 분들이 많이 주시는 것 같아요. 잘 안 무너지거든요. 그분들은 이게 잘 통하고 또 뭐 제가 정말 강한 신강한 분 한 분을 아는데 생각하는 대로 현장이 다 펼쳐진대요. 그런 분들은 자신의 신전이 무너질 그런 일들이 상당히 적죠. 근데 이제 시절이 바뀌는 순간이 반드시 온단 말이죠. 그게 무너질 순간이 반드시 온단 말이에요. 그 태풍이 불어 닥칠 시기가. 그러면 그때 우리는 당연히 어떻게 해야 될까? 그 순간에서도 그 순간에 나는 공부를 할 것이고 철학을 붙들 것인가? 이런 태도를 계속 기르기 위해서 일상에서 지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이때에 공부를 계속해서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뭐 고정관념이 무너지지 않아 고민이시라면 무너질 때를 기다리면서 공부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 그 찬영생 그래도 그 도서관에서 읽었던 책들이 계속 금이 가게 만들었다고. 맞아요. 네. 그때 그 경험들이 계속 쌓이고 해서 이게 한 방에 탁 트인 느낌도 드는 것 같아요. 맞아요. 이야기를 들으면. 맞아요. 네. 그리고 그때 딱 제 대운이 바뀌었었어요. 갑진 대운으로 되게 세게 들어온 시기도 해요. 그래서 누구나 그 변화 앞에서 너무나 평등하잖아요. 당신은 무조건 안 와. 이런 게 절대 없기 때문에 그 평등함 앞에서는 누구나 다 이걸 결국 무너질 거야라는 걸 배우는 거죠. 네, 저도 이제 청계로 넘어와서 이제 영주쌤께 질문을 드려보고 싶은데 이제 쌤이 쓰신 그 언어의 존재와 연애 편에서 쌤이 이제 여자친구분과 이제 그러니까 전 여자친구분들과 맺었던 뭔가 자본주의적인 언어의 배치를 자본주의에서 요구하는 그런 배치를 관계에 맺는 배치를 계속 만들어 오셨던 것 같은데 이제 지금 만나시는 분과는 이제 뭔가 공부와 결합한 그런 대화를 통해서 새롭게 언어의 배치를 그리고 관계의 배치를 만들어가고 계시잖아요. 근데 저도 이제 좀 궁금한 거예요. 저도 뭔가 이제 친구들과 얘기를 나누거나 뭔가 뭐 전에 있었던 경험들이나 뭐 썸에서 연애로 가지 못한 그런 거나 그런 지점들에 있어서 이게 내가 그까지 가지 못한 게 뭔가 언어에 있지 않았나 약간 그런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계들을 좀 새롭게 배치를 만들어 가려면 좀 어떤 지점부터 이게 바뀌어야 될까 약간 그런 궁금증도 쌤 글을 읽으면서 들더라고요. 일단 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을 거란 말이에요. 전 여친에 대해서도 언급을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썸에서 연애를 갈 때 저희가 이제 얼굴도 거의 한 번 보고 이제 메신저로만 이야기를 했거든요. 왜냐면 저는 본사에 있고 이제 이 친구는 서울에 지사에서 일을 해서
그래서 뭔가 썸을 타면서 연애로 넘어갈 때 이제 사주나 철학을 얘기를 하면 안 되고 안 되고 사심을 많이 표현을 하는 게 중요한데 중요한 건 뭐냐면 썸에서 연애로 넘어가는 순간 완전히 욕망이 바뀌어요. 네. 진짜 들레즈 갓다리가 얘기하는 그 욕망이라는 게 확 바뀌어요. 진짜 연애를 딱 시작하는 순간. 완전 이건 이제 사실 이게 친구일 때나 우리가 흔히 남사친 여사친 하잖아요. 친구일 때나 썸을 탈 때는 그나마 뭔가 이렇게 다양한 모습을 열어줄 수 있는데 이 연애로 들어가는 순간은 완전 소유로 바뀌어 버리거든요. 그러면은 완전히 다양한 모습을 열어주기가 사실 힘들어요. 저도 마찬가지지만. 그때 이제 제가 이제 여자친구한테 이런 공부를 한다고 이제 털어놨어요. 보통은 이제 이런 공부한다고 하면 조금 뭔가 이렇게 거부감이 들 수도 있다는 제가 생각이 들었는지 말을 잘 못했는데 그때부터 이제 제가 이제 하는 공부를 같이 이제 공유하고 이제 같이 공부하고 이제 그 속에서 제가 좀 더 이제 강압적으로 한 것도 있겠지만 어느 정도 되게 잘 고맙게 좀 이렇게 따라와 주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는 조금 대화가 진짜 조금 달라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며칠 전에도 뭔가 회사 얘기를 이제 메신저로 주고받다가 이제 제가 그 다른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되게 병화 맞네 막 이런 식으로 하고 뭐 임수 맞네 막 이러고 뭐 진짜 여자친구의 병화인가요? 여자친구 의무입니다. 그 사람이 병화인데 저희가 뒷담화하는 사람의 이제 일간이 병화인데 네. 그 다음에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고 뭐 그런 것 속에서 되게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매번 뭐 한 공부가 끝나면은 또 이제 책 바꿔가면서 서로 또 읽고 또 책이 또 이렇게 출간되면 한 권씩 더 해서 또 주고 하면 이렇게 그런 거 나누는 게 저는 되게 좋았던 것 같고 그러다 보면은 조금 이제 그 어떤 소유나 이런 거에서 잡힌 어떤 연애 방식이 조금씩 이제 달라질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사귀기 전에는 공부 얘기를 약간 사주 이런 건 자제하되 사심을 많이 사실 얘기를 하면 솔직하게 사귀고 나서 이제 공부 얘기를 조금씩 해가지고 그러면 저도 궁금한 게 그러면은 여기서도 막 메신저로 이렇게 좀 그때 관계를 만들어 나갔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그러면서 언어의 힘이 되게 놀랍다라는 느낌을 그렇죠. 받았었어요. 우리가 뭐 싸울 때도 그렇고 뭐 좋을 때도 마찬가지지만 다 대화로 뭔가 이렇게 서로 느끼고 공유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뭔가 이렇게 이번에 공부하면서 이렇게 참 언어에 대해서 한 번도 그렇게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늘상 하는 일상 대화나 이런 걸 되게 그냥 아무렇지 않게 지나쳐갔던 것들이 들레즈 갓다리 식으로 말하면은 되게 그냥 그런 것들이 하나의 명령이고 그런 거를 이제 수동적으로 지키느냐 아니면 능동적으로 거기서 다른 거를 생산해내느냐 이런 관점에서 좀 재미있었던 것 같아요. 이 글을 쓰면서도. 그러니까 언어가 참 중요하고 재밌는 어떤 뭐 그런 거. 네. 평소에 왜 연습하시는 게 있나요? 달고 깎기 위해 이렇게 평소에 좀 훈련하는 그런 거는 없는데 제가 제일 가까이 있는 제 공부를 가장 가까이 공유하는 사람이 또 여자친구예요. 그래서 뭔가 이제 뭐 예를 들면 이제 렉처를 한다거나 에세이 발표를 하면은 항상 먼저 이제 이렇게 연습을 하고 이렇게 하는 일상에서도 마찬가지긴 한데 나 오늘 뭐 배웠어 이런 걸 이제 뭐 이런 것도 공유도 하고 그러시군요. 근데 이게 재훈이의 좀 고민이 또 이거와 연결돼서 좀 계속 친구들과 같은 패턴으로 뭔가 대화를 하고 있는 것 같다 이런 고민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뭐 밥 먹었니? 뭐 알바 어땠어? 하고 이런 말만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좀 저는 좀 찬영쌤한테도 여쭤보고 싶은 게 찬영쌤은 주위에 매일 보는 사람들하고 이 대화를 좀 어떻게 하시는지 그런 것들이 좀 궁금하거든요. 네. 네. 왜냐면 되게 말씀을 되게 수려하게 잘 해주셔가지고 저 언어 능력은 평소에는 어떻게 발휘가 될까 이런 것도 궁금해서요. 네. 뭐
처음 이제 재훈 쌤의 고민을 들었을 때, 그러니까 대화가 같은 패턴으로 된다. 그래서 가미당에서 청년들이랑 얘기를 할 때, 뭐 똑같은 얘기만 해서 이게 좀 뭐 지루하다. 이걸 좀 어떻게 좀 다르게 바꿀 수 있을까라는 질문이 먼저였었는데, 그러니까 저는 대화를 나누면서 왜 그게 지루하지? 라는 생각이 먼저 들었었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재훈 쌤이 대화를 통해서 내가 이 사람한테 궁금한 것이라든지 아니면 이 사람한테 정말 관심이 많고 정말 이 사람의 실생활이 막 궁금하다라든지 이런 마음이 있었을 때는 그 대화가 전혀 똑같게 진행이 안 될 것 같거든요. 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영혼을 좀 더 잡아줘. 그러니까 대화가 왜 자꾸 같은 패턴으로 진행될까라는 그거부터 약간 좀 다시 들여다봐야 될 것 같아요. 내가 충분히 대화를 좀 다르게 주체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음에도 내가 좀 발휘하지 않는 게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저희 장자 같은 경우도 항상 이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모이기 시작할 때 다들 똑같은 얘기예요. 날씨 어때? 어때서 잘 왔어? 뭐 지하철 어때? 뭐 이렇게 오는 길 힘들지 않았어?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거를 한 번도 이제 똑같다고 여겨본 적은 없거든요. 그게 진짜 다 달라요. 날씨에 따라서 다르고 그날 저희 분위기에 따라 다르고 그날 우리 발표자가 누군지에 따라 다르고 진짜 다 시시각각으로 달라지는데 그 달라짐을 저희가 좀 잘 캐치하는 그런 민감성을 가지기 위해서 우리가 계속 관찰을 하고 주변을 보고 또 실생활에 연결시켜서 계속 글을 쓰고 이러는 이유가 아닐까? 그래서 이제 재훈 쌤한테 필요한 것은 뭔가 대화의 스킬, 그런 거라기보다는 조금 이제 사람들한테 진짜 관심을 가지고 애정을 가지고 이 사람을 지켜보는 그런 능력이 훨씬 더 필요할 것 같아요. 마음을 내는 순간에 그 사람이 무슨 대답을 하든지 간에 그 질문이 무한하게 확장이 확 되겠죠. 그게 약간 썸의 기술과도 연결이 되는 것 같아요. 어떤 면에서 연애가 막혀있는지 지금 약간 보이는 것 같아가지고. 되게 썸에 관심이 많으신 것 같아서. 되게는 아니고. 근데 진짜 대화의 스킬이 정말 중요하거든요. 사람들의 관계를 진전시키는 데 있어서. 그래서 내가 이 사람한테 도대체 뭘 묻고 싶은가가 정말 이 사람과의 관계를 역동적으로 만들 수 있는 데 기여를 하기 때문에 내 관심을 가졌을 때 어떤 식으로 이 질문이 확 달라지고 내가 이 사람한테 쏟는 관심이 확 높아지는지 이런 부분들을 잘 캐치하시면 되게 대화가 재밌어지실 것 같아요. 사실 대화만큼 재밌는 것도 없죠. 저희가 글을 쓰면 이제 되게 철학적으로 지성적으로 들어가는데 일상적이고 또 수다를 떨고 이 사람에 대해서 이 사람이 어디 살고 이런 자잘한 것들을 알아가는 재미가 또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런 재미를 한번 느껴보시면 연애도 트일 거예요. 그래서 진짜 아까 영주쌤의 말씀이 좀 이게 해결책이었던 게 쌤이 처음에 그냥 사주 얘기나 그런 거 안 하고 사심을 표현했다고 하잖아요. 그 궁금증이 정말 중요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솔직함. 재훈은 어떤가요? 방향성을 좀 잡은 것 같아요. 네, 방향성에 이어서 저도 좀 질문이 있는데 방향성과 관련해서 선생님 그 모비딕에서 말씀하신 그 도약이라는 부분을 되게 재밌게 읽었었거든요. 여기 주인공이 뭔가 자기를 넘어서는 그런 도약의 순간을 매 순간 뛰어넘으려고 하잖아요. 근데 저는 좀 어렸을 때는 근데 이 도약이 약간 좀 목표를 추구하는 거랑 좀 어떻게 다른지 이게 좀 헷갈렸는데 왜냐면 어렸을 때는 목표를 지향하는 게 좋아. 그러니까 뭔가 거기로 향해서 열심히 하는 게 좋아 라는 생각을 하다가 조금 더 커서는 이게 목표를 지향하는 게 뭔가 현재의 삶을 좀 소외시키고 그거를 잃어봤자 뭐 별로 허무하고 이런 말들을 듣고는 이게 목표를 안 추구해야지 이렇게 또 그냥 되는 대로 살아야지 이렇게 갔었던 것 같은데 근데 그렇게 되니까 또 뭔가 저를 방치하는 느낌도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또 뭐라 해야 되지? 목표는 목표대로 되게 원대하게 거기에 대한 환상은 그대로 있는데 그러면서 또 일상을 또 이렇게 뭐라 해야지? 냉소적으로 보는 시선은 그대로 있으면서 뭔가 난 저거 못하니까 그냥 여기 현실에 뭔가 되는 대로 산다 이런 식으로 좀 방향이 갔던 것 같아서 이 한 번에 뛰어넘는 도약은 그런 목표를 추구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자기를 이렇게 방기하는 그런 것도 아닌 것 같은데 이런 도약은 어떤 것인지가 좀 궁금합니다. 아, 네. 네, 제가 이거 뭐 나를 뛰어넘는 한 번의 도약으로 비상할 것인가 뭐 이렇게 썼었는데요. 저는 철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태도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이렇게 썼었는데 목표와 도약이 뭐가 다를까? 저는 이제 도약이라고 하는 것은 목표라기보다는 약간 일종의 방향성인 것 같아요. 우리가 늘 감이당에서 얘기하는 비전이랄까? 그 모든 것을 포괄하는 목표까지도 여기 안에 포괄이 되는 더 넓은 개념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목표를 하나 설정을 해서 뭐 내가 부자가 되겠어, 혹은 뭐 거대한 뭔가가 되겠어라는 목표 하나, 타겟을 하나 설정을 하고 이렇게 쭉 달려가는 것과 내가 이런 식의 삶의 방향을 꾸리겠어라고 거대한 어떤 이 모든 어떤 뭐랄까요, 되게 입체적인 방향성을 갖고 있는 것은 좀 차원이 다르죠. 네. 그래서 이게 목표를 이게 추구한다는 것은 지금 여기 모비딕에서 봤을 때 약간 A허브적인 방식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랬을 때는 굉장히 이제 좀 자신의 삶에서의 어떤 소외가 있을 수가 있죠. A허브 같은 경우는 가족도 다 버렸고 결국에는 자기 동료들도 다 죽음에 몰아넣어요. 그리고 끊임없이 허무와 함께 악몽에 막 시달리거든요. 그게 그러니까 이 사람의 신체 자체가 그런 목표의 하나를 향해서 너무나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이제 그 뭐라 그래요, 결집을 시켜서 이제 달려나가다 보니까 이런 주변의 소외, 그리고 나로부터의 소외가 계속해서 발생을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A허브의 한계이기도 하죠. 그러면 이제 그와 반대로 뭐 이슈메일이나 또 제가 찾아낸 또 그런 다른 삶의 방식은 무엇인가? 그럼 비전을 하나, 원대한 비전을 하나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좀 더 나은 삶을 살겠다. 근데 그 나은 삶이란 게 어디부터 시작되는가? 뭐 지금 나일 수도 있겠죠. 그러면 이 방향성을 가진 사람은 지금 이 일상에서의 스텝이 바로바로 바뀌어요. 예, 이거는 약간 목표랑은 다른 거죠. 지금 이 일상에서의 나의 태도, 내가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 나의 삶에 대한 태도, 혹은 윤리라던가 어떤 그런 짜잘한 어떤 생각들, 그 순간에 갑자기 확 이렇게 집중하게 되는 힘이 방향성, 그 도약에 좀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목표 지향적인 게 뭔가 그 목표는 나빠 이렇게 생각하기보다는 이 모든 목표를 좀 포괄할 수 있는 그 목표까지도 내가 좀 이렇게 다 이렇게 좀 이렇게 거대한 배치 속에서 나의 일부로 만들 수 있는 그런 방향성이 나한테 있는가를 먼저 생각해 보시면 나를 방치하지도 않고서도 또 아주 즐겁게 이제 공부라던가 내 삶을 꾸려나갈 수 있는 힘이 생길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A허브 같은 경우도 이제 딱 목표 지향적인 신체예요. 근데 그걸 제가 기독교적인 테마를 가져서 뭐라고 했었냐면 종말론적인 신체다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러면 이 종말론적인 신체의 그 아주 그 한계랄까요? 그런 게 뭐냐면 이게 그게 이루어지는 순간, 가장 절정의 어떤 오르가즘적인 순간을 향해서 팍 달려가고 모든 에너지를 결집을 해요. 근데 그게 정작 이루어지고 나서는 완전한 허무와 죽음 충동에 이제 시달리게 되는 거죠. 그런 거는 이제 목표랄까, 어떤 종말론이랄까, 그런 것들이 갖고 있는 한계인데, 그것 외에 어떤 내가 포괄적인 방향성을 설정하고 있다면 그게 좀 달라지겠죠. 저는 그게 대표적인 캐릭터가 이슈메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내가 지금 이 친구와 함께 뭔가 함께 살아가겠어. 재밌게 살아가겠어. 그리고 내가 앞으로 삶을 어떻게 살아가겠어. 죽음을 겪었지만 이 죽음을 좀 어떻게 바꿔보겠어 하는 그 의지가 목표 지향적이라기보다는 뭔가 계속해서 철학을 생성할 수 있는 그 순간의 방향성에서 계속해서 나올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게 좀 다른 것 같아요. 도약과 목표라는 게. 그럼 쌤은 그 혹시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공부를 하고 계신가요? 저는 우선 모비딕을 배움으로써 함께하는 공부가 너무 중요하다는 거, 현장과 항상 함께하는 거, 이게 중요하다는 걸 늘 배우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내 실상을 정확하게 보는 게 너무 중요하다는 것 또한 배우게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여기도 썼었지만 A허브를 새로운 방향성을 설정하고 달려나간데 사실 이게 너무너무 아이러니한 게 A허브와 기존의 종교적인 길과 너무너무 일치했다는 그 아이러니를 확 발견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 순간에 제가 깨달은 게 이게 예스와 노 어떤 변증법, 뭐라 그러죠? 그냥 A라는 게 설정됐을 때 안티 A를 찾아 나서는 것 자체가 중요하지 않아. 그냥 이걸 들여다봤을 때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어떤 나의 뭐 생활 방식이라던가 나의 어떤 감정과 어떤 그 추구해 나가는 방향성이 기존의 것과 일치하는가 하지 않는가, 이게 정말 새로운 길인가 아닌가를 판단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생각을 또 했어요. 만약 내 실상을 제대로 보지 못하면 거기서 내가 새로운 길을 간다고 했는데도 그게 전혀 새로운 길이 아니고 반복이 되는 그런 패착에 빠져버린단 말이죠. 그래서 이 모비딕을 통해서 굉장히 배운
그 소중한 것 중에 하나는 내 실상을 정말 객관적으로 보는 거. 그 도구로 가장 좋은 게 이제 글쓰기죠. 글쓰기를 열심히 하고 그 속에서 내가 어떻게 또 새로운 길을 완전히 기존과 다른 삶을 꾸려나갈 수 있을 것인가. 이거는 그 실상을 본 이후에 가능해진다는 거. 그거를 좀 배웠죠. 네. 그래서 지금도 도스토옙스키를 공부하고 있는데 되게 재밌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모비딕을 통해서 굉장히 재밌는 또 공부의 장이 하나 또 펼쳐진 것 같아서 또 재밌어요. 네. 근데 함께하는 게 중요하다는 네. 말씀해 주셨는데 네. 중요한 이유가 이제 또 나를 알기 위해서는 친구들의 시선이 또 그럼요. 필연적이기 때문에 그렇게 맞아요.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그리고 항상 관계 속에서 나를 봐야 내 실상이 보여요. 네. 그냥 완전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개체로서의 나가 절대 없기 때문에 내가 이 사람을 통해서 빡쳤어. 내가 이 사람을 통해서 너무 기뻐. 이런 것들을 다 관찰함으로써 나의 실상이 보이거든요. 네.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매듭을 풀어나가는 게 또 글쓰기의 역할이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네. 근데 만약에 이렇게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어떤 비전을 갖고 있다, 네. 뭐 함께하는 거, 뭐 그런 거에 대한 방향성을 들으면 아 그렇구나 멋있다 이런 느낌이 드는데 제가 그렇게 얘기를 하기에는 좀 뭔가 부끄럽고 오그라들고 왜요? 왜 그렇죠? 내가 좀 거기에 부족해 보여서 네. 그래서 말을 하기 싫다. 네. 그게 좀 그런 걸 좀 세우기가 좀 세우고 말하기가 되게 부끄러운 거예요. 말 안 하면 되죠. 나만 가지고 있어. 근데 이런 질문들을 글쓰기 하면서 장자스쿨을 통해서도 그렇고 저도 일상 튜터를 하고 있는데 그런 얘기 많이 들어요. 저는 이걸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믿지도 않는데 아직 이거 글로 써도 돼요? 말로 해도 돼요? 이런 말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우리가 뭘 알아서 글을 쓰는 게 아니고 글을 쓰면서 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글쓰기와 말하기의 모든 과정들이 쌤의 알매 과정이 다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착각하는 게 글쓰기의 전후를 늘 착각을 해요. 깨닫고 글을 쓴다. 깨닫고 말을 한다. 이런 식으로. 근데 그게 아니라 깨달음의 모든 과정 속에 글과 말이 다 포함되어 있어요. 저는 그래서 가장 뭐 알든지 알고 쓰는 것도 너무 중요하지만 그 글쓰기의 순간 자체도 내 깨달음에 기여를 하고 있다는 게 공부를 대할 때 가장 중요한 태도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말하지 못한다는 것은 왜 그럴까? 내가 왜 이거를 아주 좋은 가치, 어떤 진리를 들었는데 그걸 왜 내가 나누지 못할까? 이런 거를 잘 들여다봐야겠죠. 그래서 제가 되게 놀란 게 뭐 또 주역 얘기가 나오긴 하는데 주역에서 되게 놀란 게 성경에서처럼 믿음을 되게 강조를 해요. 그러면 저는 성경을 항상 공부를 했었으니까 이거 항상 신에 대한 믿음, 맹목적인 믿음과 연결되는 방식의 믿음이란 말이죠. 근데 주역에서 강조하는 그게 아니라 유구라고 해가지고 이 부자가 이 믿을 신자가 아니라 부자를 쓰거든요. 주역에서는. 그럼 왜 부자를 쓸까? 이 부자가 이제 새 조자에다가 아들 자자잖아요. 새의 발톱으로 아들을 품고 있는 그 알을 품고 있는 형상을 믿을 부자로 해가지고 유부라는 단어가 되게 많이 나와요. 그럼 왜 유부일까? 신이 아니라 왜 유부일까? 근데 그거를 이렇게 한자를 파자를 해보면 그 새가 이제 그 알을 품는 새가 알을 품는데 어떻게 품죠? 본성적으로 품어요. 그걸 어디서 배워서 품는 게 아니라 그냥 이 새의 의무이자 그 순간에 해야 할 일이 그냥 알을 품는 거예요. 이렇게 소중하게. 그 믿음을 말하는 게 이제 주역의 믿음이라고 하더라고요. 전 그게 되게 인상적으로 와닿아요. 우리가 뭘 배워서 뭐 이게 정말 좋은 걸 알아서 이렇게 믿는 게 아니라 그냥 본성적으로 믿는 거예요. 그런 믿음이 있었을 때 이제 쌤이 뭐 알미 뭐 많던 간에 뭐 지식이 뭐 일천하던 간에 말할 수 있게 될 거예요. 지금 다 하고 다 함께 하면서 좋잖아요. 그냥 말하시면 돼요, 그냥. 되게 본능적이라는 네. 거를 알면 되게 네, 좋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그죠? 그 본능적인. 그게 어디서 뭔가를 찾아서 내가 그거를 설정하고 가야 돼. 맞아요. 이게 아니라 맞아요. 이미 내가 네. 알고 있다는 거를. 맞아요. 네, 쌤도 그거를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저는 그리고 또 영주쌤한테 질문이 있는데 책에서 아버지와 다양체 이야기를 써주셨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아버지와의 관계를 원래는 아버지랑 되게 껄끄럽고 안 좋았는데 그 아버지로부터 경제적 자립을 하고 그리고 집을 월세를 같이 부담을 하면서 그 같이 룸메이트가 되면서 그 아버지를 다르게 볼 수 있었다. 아버지와 다르게 관계를 맺을 수 있었다. 이렇게 하셨는데 근데 저는 지금 집을 나왔는데도
저희 아버지 보기엔 제가 아직도 애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명절날 집에만 가면 그냥 너 살 너무 많이 빠진 것 같다. 고기 좀 사 먹어라 이러면서 용돈을 되게 이렇게 턱턱 주시거든요. 근데 저는 그게 되게 싫은 거예요. 되게 나이 이 정도 먹어가지고 그렇게 부모님한테 용돈이나 받고 그렇게 살고 있는 게 저는 되게 싫은데, 근데 저는 그걸 벗어나고 싶은 상태인 거죠. 근데 지금 아버지가 저를 이렇게 애로 보는 이상은 제가 계속 아마 용돈을 받아야 될 거고 아마 그 상태가 지속이 될 건데, 이렇게 관계를 맺기보다는 그냥 그 쌤처럼 룸메이트나 친구같이 이런 관계를 맺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그걸 맞을 수 있을까요? 일단은 용돈을 주시면 받아요. 네, 왜냐면 제가 그 쌤 질문을 받고 나서 제일 먼저 가장 많이 생각나는 사람이 할머니 할아버지였어요. 저희가 이제 같이 할머니 할아버지랑 살다가 이제 인천으로 가면서 이제 살면서 이제 좀 떨어져 있는 시간이 있었는데, 제가 아무리 뚱뚱하고 아무리 돈이 많아도 할머니 할아버지 눈에는 되게 말라 보이고 되게 돈을 더 못 줘서 돈 더 못 줘서 막 너무 아쉬워하셨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약간 쌤한테 갖는 감정은 저는 그냥 되게 단순히 그냥 사랑이라고 생각을 하고, 일단은 이제 쌤이 그 질문하신 거에 좀 대답을 하자면, 일단 경제적 자립이 저는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제가 20살이 되고 나서 이제 아버지랑 계속 뭔가 이렇게 살기보다는 이제 경제적 자립을 우선시 해야 되겠다. 그래서 뭔가 이제 그런 고민을 많이 했는데, 일단 애로만 본다고 하셨잖아요, 아버지가. 근데 내가 경제적 자립을 하면은 뭐냐면 계속 뭔가를 겪어야 돼요. 돈을 일단 벌려면 내가 회사도 들어가야 되고 뭐 알바도 해야 되고, 그러면 뭐 많은 사람들을 자연스럽게 만나게 되잖아요. 그리고 그 속에서 뭔가 안 좋은 일, 즐거운 일, 온갖 희노애락을 다 겪고, 그러면서 뭔가 나에게 어떤 한 달이라는 시간 뒤에 뭔가 이제 물질적인 어떤 돈이 생겼어. 그러니까 이렇게 뭔가 이제 표면적인 건데, 이제 그렇게 하면은 이제 뭔가 내 스스로가 자연스럽게 뭔가 변하는 지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용돈을 주시면 그거의 용돈의 배로 내가 아버지한테 용돈을 드린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내가 자연적으로 이제 밖에 나가서 일을 하고 자립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또 그렇게 하다 보면은 뭔가 또 겪는 게 더 많을 거고, 그럼 이제 명절날 이렇게 오래간만에 가도 이제 부모님 입장에서는 얘가 이제 변한 거를 금방 이제 아시기 때문에, 또 그리고 이제 그 속에서 또 다른 또 이 관계가 생기다 보니까 당연히 그 이제 선생님이 이제 부모님한테 갖는 어떤 감정이라던가 부모님이 이제 선생님한테 갖는 감정이 자연스럽게 변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경제적으로 자립을 한다는 게 그냥 단순히 집을 나오는 게 아니라, 저는 지금도 아버지랑 같이 살고 있어요. 아마 결혼하기 전까지는 계속 같이 살 것 같은데, 단순히 이제 같이 떨어져 있는 게 경제적 자립이 아니라, 내가 이제 같이 붙어 있더라도 내가 아버지 품에서 벗어나서 어떤 걸 겪고 어떤 생각이 이제 들고 그게 어떻게 깨지고 이런 것들을 하면은 내 신체도 변하고 내 생각도 변하게 돼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제 아버지와의 관계도 변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 이제 경제적 자립을 하고 나서 아버지랑 처음 같이 일을 하러 갔었어요. 그것도 겨울에. 근데 이제 처음 아버지가 이제 일을 하시는 걸 봤어요. 저희 아버지가 이제 노가다를 하시는 분이거든요. 그래서 난방기를 이렇게 다시는 모습을 보고 그때 들었던 생각이, 이 남자, 그때는 진짜 아버지라는 생각이 아니라, 이 남자가 이렇게 해서 나를 키웠구나라는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근데 그때부터는, 옛날에는 진짜 막 트럭 끌고 그 학교에 저 데리러 오면은 그게 너무 싫어가지고 작업복이랑 그 막 공부들 있잖아요. 그게 너무 싫어가지고 막 친구들 안 보이게 막 이렇게 숨어서 가고 막 그랬거든요. 차에 막 숨어서. 분명히 아버지도 그때 그거 아셨을 거예요. 제가 이렇게 자기를 창피해 한다는 걸. 근데 제가 이제 성인이 되고 경제적으로 자립을 하고 나서 아버지랑 같이 일을 하면서 보니까, 이 남자가 이렇게 일을 해서 나를 키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내가 사회에 나가서 똑같이 일을 해보니까 경제적으로 자립하고 돈을 버는 게 너무 쉽지가 않은 거예요. 뭐 아까 쌤이 리허설 할 때 아버지가 막 뭐 접대하는 게 싫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저도 마찬가지로 막 어쩔 수 없이 안 하는 사람이 있나요? 그렇게 막 접대를 막 하고 막 하기 싫은 것도
해야지만 어쨌든 내가 그런 걸 겪어야지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게 되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면서 글을 썼던 것 같아요. 근데 아버지가 애로 보는 게 왜 싫으신 거예요, 승현 쌤은? 그러면서 자꾸 돈을 주시고 그리고 너무 좋지 않아요? 저한테 좋을 것 같은데. 뭔가 좀 권력을 행사하는 거죠. 아, 예, 어떤 이렇게 식으로요? 돈을 주니까 너는 내 말을 따라야 돼. 아. 그러니까 지금 아버지가 너한테 하고 싶은 말은 취업을 해. 아. 그러니까 제가 철학 공부한다고 집을 나온다고 얘기를 했을 때 아버지가 그때 뭐라고 하셨냐면, 아니 그럼 너 뭐 어디 뭐 박사라도 돼서 교수라도 할 거냐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여기는 전혀 그런 공부하는 곳이 아니니까 되게 당황했는데. 그래서 저희 아버지는 철학을 공부하면 이렇게 교수가 돼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선생님 뭐 이렇게 해야 너가 경제적으로 자리를 하고 하는데, 지금 여기는 그 길이랑은 아예 반대 길이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경제적으로 자립을 한다고 해도 아버지가 나를 이제 성인으로 봐줄 것인가, 그것도 좀 의문이고. 근데 뭔가 남이 성인으로 봐줘야 내가 성인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건가요? 아니야.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 그러니까 아버지가 나를 성인으로, 아니 그러니까 어른 대접을 해주려면 아버지가 보기에는 얘는 지금 철학을 공부하러 갔다고 했으니까 교수가 돼야 얘는 이제 어른 대접을 해주는 거야. 우리 아빠가 보기엔. 근데 나는 그 길로 갈 생각이 없는 거죠. 고민이 되시겠네요. 고민이 뭔지 알겠어요. 솔직한 게 좋은 것 같아요. 아버지한테. 그러면은 쌤이 이제 승현 형의 질문을 받고 해준 뭐 조언이라 한다면은 그러면 아버지의 용돈을 받으면 배로 돌려주라 약간 용돈을 그런 주시면 마음을 일단 받고 네. 열심히 뭐 공부를 해서 어쨌든 쌤도 이제 막 수입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거를 제가 공부를 해서 이 정도의 수입이 생겼습니다 하고 이제 용돈을 주시기 전에 드린다든지. 일단 근데 뭐 용돈이 뭐 크게 돈이 중요한 것 같지는 않고, 그러니까 아버지가 나를 보는 시선이 중요한 거기 때문에. 근데 그거는 이제 쌤이 더 아버지한테 어필하고 더 많이 이런 공부의 장을 더 많이 보여주고, 이런 게 이제 내가 추구하는 삶입니다라는 걸 솔직하게 얘기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저희 아버지도 제가 어떤 공부를 어떻게 하고 이런 건 모르시지만 얘가 뭔가 이제 얘가 공부를 이렇게 하면서 뭔가 달라지는 모습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뭐 이제 아버지 눈에. 그러면서 이제 좀 지금도 저희 아빠랑 저는 또 아버지랑 저는 되게 서로 사실 그 뭔가 자식 아버지 같은 그런 관계 대화보다는 좀 더 이제 폭넓은 대화가 좀 가능해지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되게 솔직하게 저도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쌤도 계속 자주 이야기를 하시면은 좀 달라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그래서 좀 영주쌤한테 궁금했던 게 아버지와 이렇게 좀 대화가 이렇게 확 넓어지는 계기가 있었잖아요. 그 후로도 계속 이렇게 말하지 이야기를 하고 그랬었는데 그 책에서 봤을 때는 제 느낌에는 좀 아버지랑 그전에는 좀 서먹해 하다가 대화를 하기에는 좀 그런 면모들을 알게 되면서 이렇게 대화가 트이는 느낌을 받았었는데, 저도 근데 부모님이랑은 대화를 할 때 좀 어느 정도 주제 이상으로는 안 간다 이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왜냐면 부모님도 저한테 좀 힘든 얘기나 그런 얘기는 절대 안 하시고 그냥 뭐 밥 먹었냐 뭐 이런 류의 그냥 어떻게 지내냐 이런 류의 얘기만 하는데, 저도 좀 더 다양한 주제를 같이 이야기할 수 있고 나눌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도 이게 또 막상 하려고 하면은 아유 그래서 그냥 이렇게 또 넘어가고 이렇게 되는데, 좀 그렇게 이렇게 뭐라지 더 얘기를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있었나요? 일단 이제 부모님 이혼하시고 가장 아버지랑 이제 밀착돼서 산 시간이 되게 길었고, 그리고 어렸을 때는 아버지의 그런 다른 모습을 되게 못 봤어요. 근데 제가 성인이 되고 나서 이제 회사 생활도 하고 이제 사람들을 많이 만나다 보니까 아버지의 다른 모습을 좀 보게 됐는데, 그게 저는 아버지가 굉장히 과묵하신 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늘 어렸을 때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시더라고요. 되게 말주변이 되게 능수능란하세요.
그러다 보니까 되게 아버지가 이제 그 연애를 또 되게 많이 하시거든요. 저보다도 많이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얘기들을 이제 뭔가 밥 먹는 자리나 이제 둘이 이제 뭐 차 타고 둘이 갈 때 이제 이야기를 이제 많이 하고 그러다 보니까 뭔가 아버지라는 장벽이 조금씩 이렇게 허물어지는 것 같아요. 자연스럽게. 그러면서 오늘 이제 이 북토크 그 준비하면서 저에 대해서 좀 느끼셨겠지만 저 되게 티가 되게 많이 나요. 힘든 티. 뭐. 미트버스. 예. 네. 티가 되게 많이 나요. 그러니까 아버지한테도 그런 티를 되게 많이 내요. 그러니까 그런 장벽이 뭔가 있었을 때는 뭔가 내가 이걸 말을 하고 싶은 게 있어도 멈추고 이렇게 그런 적이 있었는데 그런 게 이제 자연스럽게 사라지다 보니까 이제 힘든 거라든지 아니면 뭐 재밌는 일이라든지 그래서 저는 뭐 가미당에서 일어난 일이나 그런 거를 다 이제 아버지한테 막 수다스럽게 좀 이야기를 하는 편인데 그러니까 뭔가 좀 가족이 되게 뭔가 불편한 지점이 있는 거는 이제 확실히 문제는 느끼겠는데 어떤 그런 아버지와 자식 간의 어떤 그런 벽이 조금 이제 벽을 조금 허물어가는 과정이 필요하지 않나. 그래야지 조금 더 나에 대해서 부모님한테 이야기를 하고 또 나도 부모님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예. 가장 자주 하는 얘기는 아버지의 과거사를 되게 많이 자주 들어요. 똑같은 이야기인데도 몇십 년째 듣고 있는데 지겹다고 생각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재훈이가 배워야 똑같은 얘기가 대사도 똑같고 이야기 스토리 다 똑같아요. 저 키우시면서 이제 힘들었던 이야기를 이제 술 한잔 하시고 이야기하시는데 한 번도 지겹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그게 이제 상대를 사랑해서 그런 건가요? 그렇죠. 네, 매번 들어도 매번 새롭더라고요.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네. 저도 근데 뭐 사랑하면은 그런 마음이 들 것 같은데. 근데 저희 아버지는 또 반대로 이제 저한테 할아버지가 이제 술 드시고 들어오면 또 매번 똑같은 얘기 하시거든요. 이제 그때는 이제 아버지는 되게 무릎 꿇고 이제 지겹게 들어야 하는데 저는 또 반대로 아버지 이야기를 이렇게 듣는 게 되게 새롭고 좋더라고요. 그러면서 제 얘기가 또 자연스럽게 잘 들었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거는 또 청계의 고원 중에서 되게 흥미로웠던 지점이었었는데 영주쌤이 굉장히 본능이라 해야 될까요? 그런 욕망에 충실하고 그걸 실현하는 게 엄청 추진력이 강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집도 30년 할부를 끊어서 영혼까지 끌어올려서 사는 장면이 되게 인상 깊었는데 실제로 좀 사시고 나서는 좀 어떠신지 그리고 이 빚은 또 어떻게 갚고 계신지 일단 빚은 1억 3천을 은행에서 빌렸고 30년 할부로 빌렸습니다. 그래서 아마 요즘 그런 말들 많이 할 것 같은데 이 집 전체에서 요만큼만 내 집이고 나머지는 다 은행 거야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지금 그 집에서 산 지가 벌써 5년이 지나가더라고요. 일단 빚은 한 번도 안 밀리고 잘 갚고 있고요. 왜냐면 이제 은행이 또 호락호락하지가 않잖아요. 돈이 딱 생기면 바로바로 이제 가져가니까 이걸 잘 갚고 있는데 일단 그때 제가 생각을 해보면 그러니까 진짜 어떻게 겁도 없이 1억 3천을 빌려서 이렇게 집을 살 생각을 했을까? 그러니까 그런 것도 어떻게 보면 아까 가족 얘기하면서의 어떤 그런 스위트홈의 그냥 환상 중에 하나죠. 요즘 이제 영끌이라고 해서 영까지 끌어모아서 막 대출 받아가지고 아파트 투기를 하고 이런 게 이제 뭐 뉴스로 나올 때마다 그 모습이 딱 저였거든요, 진짜. 그러면서 이제 그때 사면서 인천에서 광명에 있는 이케아까지 막 차 끌고 와가지고 거기 가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진짜 어마어마하잖아요, 가구들이. 그거를 막 진짜 필요하지도 않고 장식들을 온갖 소비를 해서 이제 차에 싣고 와가지고 막 아직 지지도 않는 아파트에서 막 곧 조립하고 있고 그리고 뭐 인테리어 막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온 걸 다 알아봤어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제가 그때도 대중지석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그때 회사에서 일도 안 하고
검색만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집을 어떻게 이걸 꾸밀까? 집을 어떻게 살까? 이게 생겨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진짜 이게 내가 소비를 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내 일상이 완전히 놓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돌이켜 생각하니까 그때 대중지성을 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공부를 했었나? 그리고 내가 회사에서 일을 제대로 막 그때 막 일 터져가지고 엄청 고생했거든요, 집살 때. 그러니까 완전히 이제 그 아파트라는 그 완전히 견고한 어떤 이 환상과 이제 그 이미지 때문에 근데 그렇게 딱 사고 나서 보니까 진짜 집에서는 잠밖에 안 자는 거야. 심지어 공부도 카페 가서 하는 거야. 밥도 다 밖에서 먹고. 그러니까 어느 순간부터 이제 집이라는 공간이 도대체 나한테 뭔가 이런 질문이 이제 서서히 들기 시작했을 때 이제 1000개 원 가지고 글을 이제 쓰기 시작을 했거든요. 쓰고 나서 이제 보니까 아 이제 좀 아파트나 집이라는 개념이 아니라 공간을 내가 어떻게 좀 대하고 하는지가 조금 저는 되게 특히 많이 이 아파트 쓸 때 되게 저의 이 욕망을 되게 충실하게 썼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지금은 뭐 아까 다영쌤이 파실 생각은 없냐고 하셨는데 아 왜냐면 집에 대한 생각이 바뀌어지면 음. 다시 이제 샀으니까 팔 수도 있지 않을까. 파실 생각은 생각에. 없냐고 그러니까 말씀하셨는데 사실 제가 또 불행 중 다행이라고 해야 되나? 저희가 이제 뭐 투기 과열 이런 아파트는 또 아니라서 또 잘 팔리는 또 집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그거에 그냥 감사하고 예, 대출은 이제 빠른 시일 내에 갚는 게 제 어떻게든 이 갚는 게 저의 가장 우선적인 실행 중 하나가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공간을 대하는 뭔가 선생님의 태도가 이제 아파트를 삶으로서 좀 배운 지점이신 것 같은데 이제 장자 스쿨은 주로 장자방에서 공부를 하시나요? 감당 할 때도 있고 거기는 어떻게 대하고 어떤 마음으로 대하시는지 궁금해요. 왜냐면 저도 공부하면서 이제 있는 공간이 주로 뭐 공부방이나 공풀이나 뭐 주방이나 이러다 보니까 그 공간들을 저도 각각 개별적인 공간에서 어떤 마음으로 이 활동들을 해야 되고 공부를 해야 되고 어떤 태도로 대할지가 좀 궁금해서 선생님은 어떻게 대하고 저희 계신지. 장자스쿨이 일주일에 한 번 봬요. 요즘에 또 코로나라서 줌으로 수업을 하고 있는데 이제 일주일에 한 번 감리당에 와서 이제 공간을 사용을 하면서 이제 토론을 하고 글을 이제 에세이를 발표를 하고 뭐 주역을 시험을 보고 이게 이런 활동을 주로 하는데 그러니까 진짜 공간이 뭔가 사람이 없으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늘 들어요. 저 집에 가면 진짜 온갖 장식이고 제가 심지어 막 뭐 또 붙박이도 해놓고 진짜 막 지금 보면은 너무 막 소스라치는데 정작 사람이 한 명도 없다라는 게 저는 되게 좀 고민이 많이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장자 스쿨에서도 뭔가 이 같이 함께 이 공간에서 공부를 하고 같이 뭔가를 공유를 하고 이런 시간들이 되게 저한테는 되게 그러니까 되게 중요하구나 이게 공간에 사람이 없고 활동이 없으면 이 공간은 진짜 신체로 말하면 죽어있는 신체구나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들어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아무리 저렇게 많은 책들이 있고 카메라가 이렇게 있어도 저희 앞에 이렇게 리액션을 해주시는 사람들이 없으면 이거는 진짜 뭔가 공간이 죽어있는 느낌은 진짜 아마 바로바로 드실 거예요. 그래서 뭔가 장자가 어떤 공간에 대한 태도는 물론 중요하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건 이 사람들과 함께 이 공간 안에서 뭔가 활동을 하는구나 이게 가장 제가 공간을 대하는 생각이 저한테 중요해요. 그러면 이제 좀 마지막으로 앞으로 좀 선생님들의 공부 계획이 궁금한데요. 왜냐면 연말도 되고 했으니까 좀 앞으로는 좀 어떻게 공부를 하실 생각이신지 한 분씩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찬양쌤. 네. 네, 저는 뭐 도스토옙스키 가지고 까라마조프 나의 형제들을 지금 쓰고 있는데 너무 재밌기도 하고 그리고 지금 사실 장자분들이 다 고민을 하고 계실 거예요. 지금 내년에 장자가 해체가 되기도 하고 이제 저희를 위한 공부장이 이제 자연스럽게 아주 자동적으로 마련이 되어 있는 연말이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공부를 또 이어나갈 수 있을까? 글은 또 계속 써야 되는데 이런 미션이 지금 저희 앞에 좀 주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 커리큘럼도 만들어보고 뭘 할까 서로 고전에 대해서 토론하기도 하고 하면서 좀 진지하게 하고 있긴 한데 어쨌든 저는 내년에도 이제 까라마조프로 가지고 계속해서 글을 쓰면서 또 학인들을 모아서 공부를 계속 해나갈 예정입니다. 네. 저도 이제 대중지성을 이제 올해 이제 세 번째 하는 거고 내년에는 이제 해체가 돼서 저도 이제 내년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될지 매일 고민하면서 살고 있고 그래서 저 같은 이제 가장 핵심은 이제 읽고 쓰는 것은 이제 멈추지 않는다. 이거는 제가 이제 이 책에도 뱉어낸 거기 때문에 그거는 제 일상을 이제 지키는 어떤 뭐랄까 하나의 또 중심이기도 하고 근데 그거를 놓지 않는 게 일단은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고 보고 내년 공부를 이제 어떻게 할까라는 고민을 매일 하고 있는데 제가 가미당에 이제서 공부하는 시간이 사실 일요일 하루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여기서 생활하는 청년들에 비하면 완전히 저는 진짜 되게 그냥 저 밑에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제 여기 가미당이나 남산강학원에서의 어떤 관계들 이런 것들에 되게 좀 소홀히 하지 않았나 뭐 그런 생각도 들어서 그런 게 저한테는 좀 내년 공부에 좀 도움이 좀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하루를 생활을 하더라도 조금 더 이제 사실 뭔가 주요 공부나 읽기 쓰기 뭐 철학 공부는 제가 좋아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근데 공부라는 게 사실 그런 게 다가 아니잖아요. 그런 공부하는 아까 말한 그 공간에서 어떤 활동을 생산을 하고 또 어떻게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또 거기서 나오는 희노애락을 겪고 또 그런 게 또 저한테는 사건이 됐고 그게 곧 저한테는 글쓰기로 이어지는 거기 때문에 예, 내년에는 조금 더 여기서 좀 폭 넓은 관계를 좀 맺고 형성하는 게 제가 올해의 좀 연말까지 가지고 가야 될 고민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아쉽지만 이것으로 고전하는 도반들의 토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차영쌤과 영주쌤 혹시 오늘 북토크 어떠셨나요? 소감 먼저 하시죠. 저는 일단 모든 이게 글을 쓰기 시작해서 연재를 할 때부터 저한테는 뭐랄까 그냥 너무 과분한 기회이고 사건이고 경험이었거든요. 그리고 그런 어떤 씨앗이라고 할까? 그런 것들이 이런 또 결실을 맺게 되었고 또 이 결실 때문에 이런 또 오늘 같은 날이 저한테 주어진 거에 대해서 너무 사실 감사해요. 그리고 감사하고 또 오늘의 일이 저한테는 어떤 사건이잖아요. 그러니까 들레즈 갓다리가 항상 강조를 하는 게 사건인데 또 이 사건이 훗날 제가 어떤 글을 쓸 때 또 재밌는 이런 글쓰기로 이어질 거를 생각을 하니까 또 되게 또 어떻게 또 쓸까 또 고민이 또 되는 지점이기도 하네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자리를 마련해 주신 여러 청년과 선생님들한테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저는 우선 이번 북토크가 두 번째예요. 아시겠지만 뭐 주희쌤, 정민쌤, 뭐 호정쌤, 그리고 서경쌤 이런 분들이랑 수정쌤도 계셨죠. 그때 한번 북토크를 진행을 했었는데 또 두 번째 하라고 갑자기 다영쌤이 쳐들어오셔가지고 그래서 제가 홍파이언을 기획자가 누구냐고 그랬거든요. 근데 이렇게 또 이제 영주쌤 또 신간 북토크에 저도 끼워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때는 소감을 제가 얘기를 못 드리고 그냥 그때 끊었던 것 같은데 제가 그때 진짜 하고 싶었던 말은 이렇게 다 기획해주시고 하나하나 대본 마련해주시고 또 미팅 일정 잡고 계속 얘기해주시고 하신 모든 청년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너무 고맙습니다. 네, 너무 엄청 많이 노력을 하시고 품을 들이신 게 보여가지고 정말 감사하고 또 오늘도 계속 저희 그냥 재밌게 해요라고 했는데 이제 재훈쌤, 승현쌤 모두 다영쌤까지 마음 내주셔가지고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네. 근데 저도 진짜 너무 감사드렸던 게 진짜 저희가 이렇게 준비를 하고 이렇게 오셔서 이야기를 나누셔 주시는 것만으로도 좀 충분할 텐데 선생님들께서 미리 저희한테 이제 온라인으로라도 만날 수 있으니까 필요하면 언제든지 줌으로 얘기를 해달라라고 얘기를 해주시고
또 장자스쿨이 시작하기 전에 1시간이라도 이렇게 시간을 내주셔서 계속 저희 토론을 어떻게 할지, 이 수다를 어떻게 떨지 이런 걸 계속 이렇게 조언을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진짜 좀 책을 내신 분들이라 너무 다르다 이런 느낌도 들고 정말 진도시 하에 정말 잘 따를 수 있었던 것 같아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도 이제 이 시간을 통해서 저희 일상생활에서 들었던 뭔가 고민 지점들이나 이제 쌤들이 쓰신 책에 대한 내용들을 좀 더 직접 저자분들의 말씀을 통해서 들을 수 있어서 되게 정말 즐겁게 이야기 나눴고 되게 의미 많았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간 내주신 찬영쌤과 영주쌤께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저희 강감찬 TV에서 준비한 2020 송년 북토크입니다. 아쉽게도 예정되어 있던 7시부터 예정되어 있던 가족 탈출 북토크는 코로나 멈춤 기간으로 인해서 취소가 되었습니다. 네, 아쉽지만 다음 기회에 찾아뵙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올해 남산강학원 강의당에서 했던 공부들이 이렇게 소개될 수 있어서 저희도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다들 재밌게 보셨나요? 네. 내년에도 더 많은 공부의 장이 열릴 예정이니 좀 보고 계신 분들 같이 공부하게 되면 좋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강의당과 남산강학원 홈페이지에 있습니다. 참고해주세요. 네. 그러면 이것으로 2020 강감찬 송년회 북토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